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 향기 인문학센터의 예술문화 파트 강의를 담당한 성균관대학교의 한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움과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부제로는 이러한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신의 아름다움, 사람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에 신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따로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책 한 권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마스 트웨이치의 고트맨,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염소가 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도에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잘 소개되어 있던 것처럼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는 맨부커 상을 받았죠. 그럼 토마스 토웨이치의 고트맨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그노벨상이라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벨상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그노벨은 뭘까요? 이그노벨은요, 이그노블, 불명예스러운 노벨, 그 노벨상의 노벨상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하나로 맞춘 그러한 상입니다. 이 상은요, 희귀한, 정말 괴상망측한 연구를 한 그런 연구에 상을 주는 건데요. 어떤 연구일까? 이 그림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사람이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각각 다른 분야의 상을 받았지만 굉장히 핫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책, 바로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는요, 연작소설이라고 합니다. 작가인 한강님께서 세 가지 소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 두는 그러한 책입니다. 일부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어요. 채식주의자에는 정말 말 그대로 베지테리안, 채식을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영애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채식을 해요. 그러나 부모님은 영애가 채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채식을 하지 말라고 어떤 폭력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억압받는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2부는요,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연작소설이라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인간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몽고반점에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그 남자는 1편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인 영혜의 언니, 그리고 그 언니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의 동생까지 범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잘못된 욕망을 표현해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은요, 나무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결국 정신병원에 갇힌 영애와 그 영애를 바라보는 언니의 시선으로 쓰여진 작품인데요. 그 부분 중에 그 세 번째 파트의 한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쪽 복도의 저 자리에서 물구나무 서 있는 기괴한 여환자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설마 영애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영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고. 글로는 잘 표현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삽입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채식주의자는요, 책이 쓰여지고 맨부커 상이 받기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영화로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영화를 먼저 접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 이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어요. 한 여환자가 병실의 복도에서 물구나무 서가지고 다리를 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영예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나무, 식물은 우리가 나무를 표현하자고 하면은 똑바로 서서 팔을 벌려가지고 나뭇가지를 형상화하지만 영예가 말하는 것처럼 머리를 땅을 향하고 다리가 위로 자라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영예는 봅니다. 어떠세요? 채식주의자, 저는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 불편한 모습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다음 작품 같이 보겠습니다. 토마스 트웨이츠의 고트맨입니다. 토마스 트웨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상도 많이 받았고요. 이 사람이 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굉장한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슬럼프는 불안과 고통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트웨이츠는 고민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 그림에 보이는 노긴이라고 하는 토마스 트웨이츠의 개는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의 나라에 정말 놀라운 로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계신 저 여왕님의 모습만 보더라도 역시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지만 저분에게도 걱정이 있다는 것을 토마스 트웨이츠는 봅니다. 저분도 걱정이 있는데 나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야? 인간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 몇 주 동안만이라도 이 특별한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기대로 토마스 트웨이츠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 알프스에 산에 갔더니 이 염소들이 굉장히 평화롭고 유유자적하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는 저 염소 무리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트웨이츠는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저 염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영혼의 갈망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의 마음을 염소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바꾼다고 염소가 되나요? 몸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몸도 염소처럼 바꿉니다. 토마스 트웨이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긴 모습만 같다고 해서 염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염소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까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풀만 먹으면요, 배탈이 나요. 어떻게 하면 배탈이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염소의 그런 소화 작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로 한번 씹은 다음에 염소가 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뱉어요. 그리고 염소와 무리와 좀 떨어져 있을 때 몰래 그것을 좀 요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먹습니다. 마음과 몸과 소화 기능까지 염소가 될 준비를 마친 토마스 트웨이츠는 염소와 함께 몇 주 동안 생활하는 것을 실천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요. 나는 사실 인간인데, 염소가 아닌데. 하지만 염소와 좀 지내다 보니까 그 염소 무리들도 토마스 트웨이츠를 자기와 같은 염소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트웨이츠의 고트맨, 염소가 된 인간,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두 작품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 2016년에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아주 오래전에, 무려 2016년이 아닌 16세기에 어떤 한 분이 이러한 고민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바로 태괴 이황 선생님이 그린 천명도라는 그림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그림 안에 무슨 사람과 나무와 염소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은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대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서 땅 아래 대고 있고 머리는 하늘로 대고 있는 모습, 바로 직립으로 생활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은요, 동물이에요. 동물은 횡생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은 식물입니다. 머리를 땅으로 하고 있고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조금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그 안에 인간은 이 성자가 똑바로 서 있습니다. 제가 똑바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겠죠. 사실은 옆으로 있는 동물들은 옆으로 있는 게 똑바로일 테고, 식물들은 거꾸로 있는 게 똑바로겠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은 똑바로 서 있고, 동물은 옆으로 서 있고, 나무와 같은 식물은 거꾸로 서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에 맞게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예처럼 물구나무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처럼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흉내를 내기도 해요. 사람이 나무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동물 흉내를 내기도 해요. 사람이 저렇게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경탄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직립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잘 때는 누워서 자기도 하죠. 일반 생활을 할 때는 서서 생활합니다. 저처럼 앉아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아름다움이란 것은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학이라는 말 잘 아시겠지만, 감각을 통한 인식이라는 글자,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바움가르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움가르텐이 1975년에 지은 미학이라는 책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감각적인 양태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 당시에는 초감각적인, 달리 말하면 밑에도 설명을 한 것처럼 합리주의자들은요, 왠지 이성적인, 몸으로 드러난 거 말고 어떤 이성적인 것들만 학문이라고 취급을 했대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움가르텐은 멈추지 않고 그들이 무시하는, 합리주의자들이 무시하는 차원을 학문으로 고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바움가르텐의 그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미학이라는 것, 감각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 코, 귀, 혀, 살갗, 우리가 오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바깥,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한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들을 가지고서 말하는 그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중요한 것이 바로 미학입니다. 그런데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감, 다른 뜻으로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영화 식스센스입니다. 5가지 감각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외부의 사물의 본질을 직감적으로 포착하는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감을 직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투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한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직관을 모호한 것으로 두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직관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이래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오감에서 느끼는 오감과는 다르게 오감은요, 왠지 수동적이잖아요.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대응하는 어떤 수동적인 능력 같은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능동적인 능력처럼 보여집니다. 나의 능력이죠. 슬픈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슬퍼요. 이것이 감정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역시 수동적인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일지 몰라도 내가 로또에 당첨을 됐습니다. 슬픈 자리에 갔어요. 로또에 당첨된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이 슬픈 자리에 갔더니 내가 기쁘다고만 할 수가 없잖아. 나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나의 감정의 능력이 발동을 해서 능동적으로 나는 기쁜 개인적인 일이 있지만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는 난 좀 조심해야겠어. 슬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감정의 능력,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학과 감정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텍스트를 다룰 수가 있지만 서구 미학의 시초는요, 플라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라톤의 수많은 저작 가운데 바로 이 작품 향연을 이야기합니다. 향연에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플라톤의 이야기를 살짝 엿보도록 할게요. 향연이라는 책, 플라톤의 작품, 유명한 작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폴리테이아, 국가라는 책, 너무나도 잘 아시는 책일 겁니다.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책은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물론 전공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국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보다도 더 많이 읽힌 책이 바로 향연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해요. 향연의 어원은요,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심포지움을 풀어봤더니 심, 함께, 그리고 포시스, 마신다. 무엇을 마실까요? 바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함께 술 마시는 겁니다. 현대 심포지움은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플라톤이 살던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는 함께 술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 이것이 심포지움 향연의 자리입니다. 향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정말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어스, 에릭시마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가톤. 그래도 알만한 소크라테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알만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뒤에 알키비아데스 이런 사람들도 있네요. 정말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한마디씩 하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향연이란 책이에요. 향연이란 책의 배경은요, 이 중간쯤에 나오는 아가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축하하냐면요, 그리스 하면 어쨌든 비극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가톤이 그 비극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우승한 아가톤을 축하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술자리를 즐기는데 술이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톤이 비극이라고 하는 이야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안주거리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장 고결하고 오래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바로 사랑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7명의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에로스의 기원에 대해서, 에로스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파이드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이야말로 에로스입니다. 최대선의 원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우사니아스도 이야기를 하고요. 에릭시마코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분들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다 보면 오늘의 시간이 다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파네스가 한 이야기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사랑의 이야기일 거예요. 아리스토파네스, 당신은 아가톤이 비극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와는 달리 아리스토파네스는요, 희극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과연 이 코미디언 같은 아리스토파네스가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썼을까 살펴보면요. 아니, 아리스토파네스 이야기 하시면서 왜 헤드윅을 가져왔을까? 잘 알고 계시는 뮤지컬 헤드윅, 영화로도 나왔죠. 이 헤드윅의 노래 중에 The Origin of Love, 사랑의 기원이죠. 이 사랑의 기원의 가사가 아리스토파네스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가사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막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음치이다 보니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사랑의 기원입니다. 그 옛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등이부터 하나 된 두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해님의 아이라고 불렀대요. 또 같은 듯 다른 모습 중에 돌돌 말려서 된 두 소녀가 있었답니다. 둘이라고 하지만 돌돌 말려서 하나가 된 거죠. 그들은 땅님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은 달님의 아이입니다. 소년과 소녀가 하나 돼서 이들을 달님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이들의 능력이, 힘이 굉장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을 보니까 신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싫다는 겁니다. 이 얘네들이 무슨 일을 저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아니야,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예전에 이 동물 중에는 가장 큰 고래라고 하는 녀석 다리를 자른 적이 있잖아. 이 녀석들도 둘이니까 반으로 갈라버리면 되겠어 하고 번개 가위로 해님의 아이도 땅님의 아이도 달님의 아이도 반씩 갈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꿰맨 흔적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엄마와 연결됐던 그 흔적, 배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이란 건 뭘까? 이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나는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겠어. 반쪽을 찾는다는 말은 나에 대한 표현도 함께 담겨져 있죠. 나는 한쪽입니까? 반쪽입니까?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것처럼 나 역시 반쪽난 인생, 반쪽으로밖에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과 신이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이 인간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라버리죠. 이러한 이야기와 다르게 소크라테스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는요, 혼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에로스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아버지는 포로스라고 합니다. 또 에로스의 어머니는 페니아라고 합니다. 이 두 신, 풍요의 신인 포로스와 결핍의 신인 페니아가 사랑을 나누어서 세상에 있는 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에로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 에로스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분이, 성질이 다른 두 분이 풍요와 결핍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둘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고대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를 프로이트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포로스와 페니아를 영어로 음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프로이트는요, 포어와 페니스로 표현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소크라테스는 아빠를 포로스라고 하는데 프로이트에게 포어는 엄마죠. 소크라테스에게 엄마는
페니아인데 프로이트에게 페니스는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리를 바꿉니다. 달리 말하면 서로 상대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든 프로이트든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눈 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나, 저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은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태어납니다. 물론 현대에는 과거도 그랬겠지만 어떤 신체적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랑이라는 어떤 행위가 없으면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더라도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들의 세포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인공수정이라는 것을 하죠. 인공수정을 할 때에도 엄마의 것, 아빠의 것이 있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엄마 한 분, 아빠 한 분이 있어야만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된 모습, 한 짝입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사랑 이야기에서는요, 신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태어났듯이 인간인 나 역시, 사람인 나 역시 엄마, 아빠가 계셔야지, 사랑을 하셔야지만이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다르지가 않아요. 대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 이야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반쪽 난 내가 나머지 반쪽을 찾아야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프로이트는 나 있는 그대로 반쪽짜리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모습의, 사랑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완전하다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소크라테스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다른 신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라고 해서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플라톤보다 먼저 신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신에 대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호메로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호메로스는 각각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은 신통기라고 하는 신의 역사를 다룬 책을 쓰고 있어요. 이 책에는요,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초에 카오스가 있어요. 네, 카오스 하면 아마 떠올리시는 게 있을 겁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오스는 코스모스의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카오스는 펼쳐져 있는 어떤 공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엔트로피 같은 거죠. 공간입니다. 어떤 여백이에요. 그 여백에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신이 있습니다. 엄마 역할을 해주는 분이에요. 가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로스라고 하는 신이 태초에 있었다고 해요. 에로스는 그 이후에 막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늘 작용하고 있어요. 두 신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둘을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완성으로 만들어주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이렇게 세 신이 먼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참 어리석은 신들입니다. 어떤 신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이아에게서 태어난 게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가이아는요, 땅인데요. 우라노스는 하늘이라 그래요. 아니, 하늘이 먼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하늘 역할을 해주는 건 카오스고요. 우라노스는 가이아에게서 태어난 하늘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지만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혼을 해요. 근데 우라노스가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이아와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지만 에로스 덕분에 사랑은 나누지만 가이아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대로 못 나오게 틀어 막아요. 엄마의 대지 안에, 엄마의 자궁 안에 그대로 못 나오게 합니다. 가이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꾀를 하나 냅니다. 낫을 하나 준비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들어올 때 이 낫으로 아빠를 좀 제거해라. 그래야지 너네들이 살 수 있어.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부르는 크로노스가 엄마 가이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가 엄마 가이아에게 들어올 때 엄마에게 받은 그 낫으로 아빠의 상징을 싹둑 잘라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아의 자식들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빠의 상징이 굴러굴러 가다가 물에 빠져요. 그리고 그 물에 빠져서 나오는 거품에서 태어난 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크로노스, 형제들을 아버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럼 아버지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데 크로노스 역시 레아라고 하는 신과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을 나눌 때 똑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요. 내가 아버지를 정복한 것처럼 내 아이들도 나를 정복하면 어떡하지? 내 아버지는 엄마에게서 못 나오게 했더니 내가 들어갈 때, 엄마에게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요, 우라노스 같이 자식들을 엄마에게 가둬놓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족족 자신의 뱃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뱃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게 먹는다는 얘기겠죠.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레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도 꾀를 냅니다. 자식 대신에 돌덩이를 하나 준비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고 그 돌덩어리를 크로노스에게 줍니다. 이러한 꾀에 동참한 것이 바로 신들의 왕인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태어날 때 이렇게 합니다. 엄마와 합의를 해요. 그리고 자기 대신에 돌덩어리를 먹는 아버지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형제들을 해방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좀 질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제우스를 신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올림포스의 그 신들의 세계를 이룩을 하게 되죠. 제우스, 크로노스처럼 아버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만 반복하지 않았을 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제우스의 아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건 헤라지요. 그러나 헤라 이외에도 수많은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신들하고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인간들과도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더니 아내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신통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따님들이요. 신들이죠. 불사신이면서도 인간의 남자들과 누워 신과 같은 자식을 낳은 여신들의 무리를 노래하소서. 이들은 불사신이면서도 인간 남자들과 누워 신과 같은 자식들을 낳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는 끝이 납니다. 믿을 수 없는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던 여신들, 믿을 만한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어떠세요? 신도 별거 없네. 신도 인간들과 매 한 가지네. 문제 덩어리잖아. 이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혹은 신들도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여기시나요? 판단은 이야기를 보는 우리들의 몫일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선 무엇보다도 먼저 설화 작가들을 감독해야만 한다. 그들이 짓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 거절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이러한 글귀를 한번 볼게요. 신들 가운데서도 으뜸가고 가장 위대한 신들이 바로 그런 짓,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나오는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그 이외의 인간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신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네. 또한 신들이 신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서로를 음모에 꾸미며 싸움질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도 결코 안 되네. 이런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니까 라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하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서 뺏고 내가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닐 겁니다. 프로이트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나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신 역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 같죠. 물론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이야기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데에서는 신의 이야기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들,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하면 신들도 인간들도 모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좀 달라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지 않고도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이 종교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2살, 물론 성장 발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12살쯤 되면요, 보통 사춘기라고 하죠. 반항을 합니다. 근데 반항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주변에서 예수라는 애는 아빠가 없어.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때마침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 동생들, 예수에게는 동생들이 많았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겠죠. 이 동생들을 막 챙겨서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더니 예수가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가 성전에 있었구나 라고만 말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가 드디어 자기의 아버지를 찾았구나. 아버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도 분명히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 같은 존재여야지 않겠어? 보이진 않지만 계신 존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야지 않겠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된 예수는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면 엄마만 가지고선 안 돼. 아빠만 가지고선 안 돼. 엄마, 아빠가 함께 계셔야지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 그림, 아까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그렸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린 사람이 있어요. 추만 정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추만 정주운이 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돌보기가 어려운데 좀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돌봐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을 좀 더 완성도 있게 그린 게 바로 태계 이황 선생님인데요. 이 그림을 크게 보면은 물론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의 모습들도 있어요.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동물의 모습, 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그라미 원은요, 과거로부터 하늘을 은유했습니다. 또 마음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표시가 바로 동그라미였어요. 동그라미, 하늘과 마음. 사실은 어떤 바탕에 경계 아닌 경계, 경계를 넘어서는 경계, 영원, 무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린 것이 이 동그라미입니다. 어떤 바운더리가 있지가 않습니다. 하늘더러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죠. 아니, 우주가 있잖아. 우주를 포함해서 다 하늘, 우리 위에, 우리를 포괄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은요, 우리가 있지도 않은 것도 있는 것이냐 말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하늘과 마음이 꼭 닮아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경계, 바로 원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네모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네모는요, 방이라고 해서 모서리가 있습니다. 땅을 나타내기도 하고 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서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땅을 밟고 서 있는 직립의 모습, 동물이라고 하면 네 발로 기는, 옆으로 기는 모습, 또 나무라고 하면 거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나무는 똑바로 서 있는 거겠죠.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거꾸로 서 있는 모습, 구체적인 모습, 각각의 특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네모예요. 세모여도 상관없습니다. 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엄마 역시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한쪽, 아빠 한쪽이 사랑을 이루어서 두 쪽이 한 짝이 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대각선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대각선은 한 짝 한 짝이 아닌 엄마 한쪽, 아빠 한쪽을 한 짝으로 표현해주는 어떤 표시, 은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각선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의 지름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이 함께 있습니다. 또 마음과 몸이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쪽난 것이 아니라 둘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한 짝으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퇴계 이황이 그리고 싶었던 나의 모습일 겁니다. 한 짝이라는 겁니다. 두 쪽이 아니라 한 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네모의 대각선, 원의 지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혹 오해를 해서 엄마 한쪽, 아빠 한쪽이
쪽을 원의 지름으로 그리게 되는 순간 하늘이, 마음이 네모 안에 갇히게 됩니다. 전 뭐 네모 쪽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해봐요. 동그라미가 원래는 네모 바깥을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동그라미가 네모 안에 갇혀버립니다. 하늘과 마음이 꺼져요. 쪼그라든 내가 됩니다. 사람이 쪼그라듭니다.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고 폭력을 당하게 되면 쪼그라들죠. 남의 시선에, 남의 관점 안에 갇히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꼭 채식주의자의 영해가 아빠의 폭력에 의해서 쪼그라들었던 것처럼 사람이 쪼그라들게 되죠. 반면에 이 원의 지름을 가지고 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역시 이 몸이 원 밖에 그려지게 됩니다. 저는 뭐 동그라미 쪽 네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모가 부푸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터지는 땅과 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모 안의 동그라미는 똑같아요. 마음이 작아지느냐, 몸이 커지느냐. 근데 이 네모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구체적인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과 동물이, 사람과 식물이, 사람과 또 다른 무생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네모,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만이 구체적인 딱 하나야 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누군가의 것을 뺐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가져야만 이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터지는 땅과 몸이라고 한 것은 무한하게 획득하려고 하는 욕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식뿐만 아니라 채식을 다 하는 영의 아버지가 자기처럼 영의 역시 똑같이 살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터지는 땅과 몸이죠. 누군가에게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빠가 영예에게 폭력을 저질렀던 것처럼 폭력을 당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아름답지가 않게 되죠. 누군가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스스로를 폭력에 내던지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지켜줍니다. 몸이 있으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또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서 나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은 이 상대적인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의 본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있다고 해요. 에로스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타나토스는 뭘까요?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죠? 여기에서 타나토스에서 A와 T를 빼면 타노스가 됩니다. 바로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타나토스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게 타나토스입니다. 에로스는 사랑이죠. 사실 이 책, 프로이트의 왜 전쟁인가라고 하는 책은요, 아인슈타인이 1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장을 쓴 표현입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이렇게 글을 써요. 인간은요, 본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와 타나토스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싸움이에요. 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에로스의 힘을 믿으면서 우리 한번 이겨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끝내요.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 불의 입수와 지배라고 하는 책에서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신들의 이야기 중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에 가지고 오냐면요, 회양나무 대롱에 불을 가지고 와요. 근데 프로이트는 참 재밌게도 이 대롱을 남자의 상징, 성기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남자의 성기에는 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물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오줌을 누는데 쓰이는 도구, 바로
성기죠. 성기로 사람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욕망도 있고요. 또 배출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끄기도 합니다. 욕망을 끄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의 신체의 신비로움은 사랑을 나눌 때는 오줌을 눌 수가 없습니다. 또 오줌을 눌 때에는요, 사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인간의 양면성, 인간의 신체를 또 설명을 참 재밌게 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에 맞게 표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표현입니다. 상대성이 한 짝이 되었습니다. 반쪽씩 쪽이 난 것이 아니라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밀리를 표현하기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저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를 이해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나를 사랑으로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들조차 아름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죠. 인간의 감정이 미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면 싫어합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 덕분에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 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